이슈이시다 8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가문, 바이든의 썩은 손가락은 헌터폰은 아닌 것 여러분들 아시나요? 바이든의 막내딸 애슐리 바이든도 약쟁이로 유명하죠. 바이든에게는 첩부인 닐리아 헌터 사이에 보 바이든, 헌터 바이든, 나오미 바이든 이렇게 2남 1녀가 있고요. 질 바이든 사이에 애슐리 바이든을 낳았습니다. 4명의 자식 중 멀쩡했던 보 바이든과 나오미 바이든을 뇌종양과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골칫덩어리 헌터와 애슐리만 애지중지 끼고 있는데요. 둘 다 약쟁이에다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생활 더러운 족속들. 참 자식 복 없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애슐리가 바이든 가문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적어놓은 일기장이 지난 2020년 대선 직전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딸 일기장이 까발려졌다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말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어제 문제 일기장을 훔쳐 보수단체에 판매했던 절도범들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일기장이 진짜 바이든 딸내미께 맞구나. 바이든에게는 역효과가 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외 여러 언론들은 25일 맨하튼 연방법원에서 문제 일기장을 훔쳐 팔아먹은 40세 여성 에이미 해리스와 58세 남성 로버트 컬렌더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컬렌더는 법정에서 내가 저지른 일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는데요. 이들은 형량을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보수 우파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훔친 일기장을 구입한 과정과 이후 행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들은 일기장의 약물 중독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이용해 대선 직전 바이든 대통령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요. 이후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애슐리의 일기장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보수단체가 일기 사본 수십 장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바이든, FB를 이때도 동원해 최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립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구입한 일기장이 도난당한 물건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애슐리는 애시당초 플로리다주 친구 집에 일기장을 보관했다가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애슐리 친구의 지인이었던 절도범은 우연히 애슐리의 일기장을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의 소개를 통해 프로젝트 베리타스에 약 4만 달러의 일기장을 판매했는데요.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대선이 끝난 뒤 일기장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일기장 내용은 대선 전에 공개가 됐는데 이게 가짜라고 거의들 믿지 않는 분위기였죠. 워낙 충격적이어서 사실일 수 없다는 이들도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들이 절도범으로 체포됐고 유죄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좌파 매체에 딱하니 전해지니까 그동안 일기장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민주당 떨거지들이 그 일기장이 그 말 같지도 않던 내용이 사실인 거야 하고 멘붕하게 된 겁니다. 참 대단한 가문입니다. 집안을 그런 꼴로 관리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요.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 사이에 난 올해 42세 애슐리 바이든은 21세이던 1999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됐고 2002년 클럽에서 경찰에게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또 체포됐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당시에도 코카인 흡입 문제로 논란이 됐는데 지금은 14살 연상의 성형외과 의사 하워드 크레인과 결혼해 사회사업가라는 허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 정도 전과로 아무것도 못하고 쓰레기 인생 살았을 텐데 아버지 후광으로 무려 사회사업가라뇨. 대통령 자식이 그런 인생 살았다면 좌파들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 일기장이 담고 있는 내용, 주류 언론들은 일기장이 훔쳐졌다는 얘기만 할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까발려진 충격적인 내용들이 사실이다, 거짓이다 말하지도 않는데요.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이든 가문의 추악하고 엽기적인 진실이 담겨 있어서 거론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살짝 말씀드리자면 애슐리와 바이든과의 적절치 않은 샤워, 그들의 성관계, 본인의 성적 외상 등 그런 추악한 감히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어린 소년 소녀들을 더듬는 성추행에 대한 말들도 많았는데요.
관련 사례 중 하나는 2015년 상원 취임식에서 일어나기도 해서 논란이 크게 일었었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버티고 있고 이런 가족이 퍼스트 패밀리라고 좌파들에게 추앙받고 있다는 게 소름 끼치도록 화가 납니다. 자, 이런 바이든인데 이달 들어서 휘발유값 조금 내렸다고 멍청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해주고 엊그제 빚에 쪼달리는 대졸자들 학자금 1, 2만 달러 탕감해주겠다는 다 망해버린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선심성 조치 남발해주면서 지지율 조금 오르니까 아주 우쭐해하는 모습입니다. 대선에 자신감이 붙었다,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 가능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좌파 매체에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선거 앞둔 민주당 후보들 바이든 전혀 반기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엮이지 않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25일 좌파 매체 더 힐은 최근 굵직한 입법 승리에 힘입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오르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간선거 캠페인에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반도체법 등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공화당 네오콩 미친 매코넬리 장악한 상원의 협조로 연달아 통과시켰는데요. 이를 통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한 일말의 돌파구를 마련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 최근 로이터와 여론조사 입소스의 조사 결과 바이든 국정 지지율이 41%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각종 조사에서 지지율이 다시 40%를 넘어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숫자를 믿을 수는 없지만 돌아섰던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가 다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바이든에게 돌아왔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집권 2년차 기준 최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인데다 전통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뚜렷한 중간선거의 특성상 바이든을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은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이 더 힐즈의 지적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장기적 에너지 및 식량난 등 난제가 여전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날 발표된 1인당 최대 2만 달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부터 내놓은 공약이고 청년층과 진보 진영을 확실히 결집할 수 있는 이슈이기는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노동자를 포함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영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중산층 유권자들은 오히려 등을 돌릴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자체 분석을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다는데요. 고령으로 2024년 대선 출마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는 바이든의 취약한 지지 기반 자체도 이 같은 흐름에 한몫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경합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은 한층 뚜렷한데요. 바이든은 최근 오하이오를 방문했지만 민주당 상원 후보인 팀 라이언이나 주지사 후보인 낸 웨일리 모두 행사에 불참했고요. 민주당 소속인 오하이오 마시 카프트루 하원의원은 아예 선거 광고에 조 바이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당신을 위해 일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개망신이죠. 왈왈.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이후 한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지만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뉴햄프셔, 애리조나 등 중간선거 핵심 격전지엔 아예 발걸음을 하지 않는 이례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류변화도 감지되는데요. 바이든은 오늘 한국 사람도 많이 사는 우리 윗동네 메릴랜드 락빌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간선거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날 방문에는 메릴랜드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웨스 무어가 동행한다는데요. 그냥 메릴랜드 같은 민주당 표밭에만 얼굴 내민다는 뜻이겠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요? 코땡 사태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게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의약품 재벌입니다. 1, 2차는 기본, 3, 4, 5차 하얀 신을 맞춰가면서 정부 돈을 빨대처럼 끊임없이 빼먹고 있는데요. 접종 상관없이 온 국민이 한두 번 걸려버려 불신이 팽배하고 정부에서조차 이제 우리가 공짜를 안 맞춰줘, 맞고 싶으면 그냥 돈 내고 맞아 하고 접종 정책 기조가 변화하니까 이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할 분위기입니다.
바로 모더나가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화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가 문제로 삼는 것은 mRNA 기술인데요. mRNA 하얀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의 하얀신과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현재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걸 생산해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뿐입니다. 모더나 공동 창업자이자 mRNA 기술 연구 석학인 로버트 랭어 MIT 석좌 교수는 1,4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는 성명을 통해 코땡 사태가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혁신적인 mRNA 하얀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땡 하얀신 개발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25억 달러의 지원을 받은 모더나는 코땡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지난 3월 특허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아마 코땡 사태는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고 계산 끝낸 모양입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 걱정됐는지 모더나는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3월 8일 이전에 발생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선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참 대단하십니다. 화이자는 모더나의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의약품 기업들, 세계인들의 목숨 갖고 장난치고 돈 버는 것들, 대통령은 거대 의약품 기업들에 대해 반드시 손보겠다는 이야기 여러 차례 했었죠. 금요일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말인데 좋은 계획들은 세우셨나요? 내일도 저번 주처럼 어설픈 연기력으로 꽁트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광고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